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4월 16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아직도 밖에는 아직도 우산 쓰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 우산 이제 안 쓰시네요. 보니까 웬만한 다른 분들은 안 쓰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가 오니까 여의도 공원이 정말 녹음이 그 서정주 시인 맞으시죠? 그 송창식 선생님이 불렀던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하는 항상 이 여의도 공원에 이렇게 녹음이 우지지면 네, 그 푸르른 날 그 노래가 항상 생각납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같이 감상하시고요. 자, 밖에서는 비가 오고 주식시장은 또 비가 오는 것처럼 그렇네요. 주식도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시장은 떨어질 때 파란색 비가 많이 옵니다. 자, 비가 오면 당장은 좀 불편하고 그렇지만 또 비가 가진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건전한 조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조정인데 건전한 조정 이런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지금 내리는 봄비처럼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KB증권에서 랩을 출시를 그동안에 6% 수익 나면 바로 상환하고 그걸 뭐 목표 전원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4번인가 5번 다 이제 상환을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또 새로 한번 출시하면 어떠냐 해서 날짜를 4월 지난주부터 어제까지였던가 오늘도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 날짜를 주길래 설정 시점이 되게 좋은 것 같다. 4월 달에는 또 그런 건전한 조정이 있을 거니까 이번에 또 설정을 하면 6% 달성은 뭐 또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KB증권의 랩 담당자랑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하나의 이 건전한 조정에 좀 저희처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 조정이 약간 새로운 봄비 같은 촉촉한 봄비처럼 이 변동성이 느껴집니다. 자, 어제 댓글 읽다가 아침에 제가 좀 전에 댓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굉장하십니다 해서 집에서 처음으로 PC로 소리 켜고 듣는데 둘째가 옆에 와서 듣더니 바로 자버리네요. 난 재밌는데 크크크 하셨습니다. 요 얘기 때문에 좀 전에 아이들 또 가족 톡이 와가지고 좀 보스턴에 있는 아들하고 LA에 있는 딸하고 집사람하고 4명이서 같이 요 글을 읽어줬더니 막 다들 깔깔깔깔 웃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침대에서 책도 가끔씩 읽어주지만 책 읽을 때는 아직까지 글자를 떼기 전에는 손가락으로 그 책의 읽는 부분에 이래 손으로 이렇게 짚어주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책을 안 읽을 때는 그냥 제가 막 지어낸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무서운 소가 살았는데 하면서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면 아들은 하품을 한번 하고 참 바로 잠이 들고 저희 딸은 저 닮아서 이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 얘기하고 있다 보면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다가 제가 잠이 들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막 얼굴 두드리면서 계속 얘기 좀 하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둘째가 옆에 와서 듣더니 바로 자버리네요 라고 해서 저희 아들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사람마다 이 성격이 달라가지고 이 on and off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저는 이 온앤오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전해 전쟁을 하고 집에 오면 사실 잠이 바로 잘 안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좀 이용을 해서 이걸 갖다가 온앤오프를 갖다가 목사님이 설교 들으면서 들으면 정말 10분이 안 돼서 딱 잠이 드는데 이 마음 관리나 이 나의 그 정신 관리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건강하게 지내려면 숙면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숙면을 취하시는데 저의 이 웜의 심박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기사를 아주 조근조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옆에서 잘 수가 있으니까 조근조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이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죠. 삼성전자 얘기가 두 개가 있고요. 최근에 또 자동차가 빵 올라오잖아요. 예, 자동차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협력사 부품이 뛰어나서 BMW 그룹에서 6.5조 원어치나 구매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전투기 선박 1만 대에 우리 엔진을 달았다. 네, 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글로벌하게 빠지는데, 주담대, 주식이 아니고 이건 주택담보대출이죠. 주담대 금리가 또 내린다라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담대는 왜 내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삼성의 최첨단 2나노 미국 현지 생산 TSMC와 진검 성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년 8월에도 삼성이 TSMC에다가 도전장을 냈다 이런 식으로 있었었는데 그죠? 미국 반도체 보조금은 9조 원 확정이 났죠. 테일러 공장 400억 달러 이상 투자 14.5% 보조금으로 돌려받아 파운드리 등 첨단 설비 확 늘려 등등 뭐 돼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고 AI 반도체 시장 공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삼성전자는 현재 건설 중인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파운드리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첨단 패키징과 연구개발 R&D 시설도 구축한다는 방침인데 또 현재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대만 TSMC, 미국의 인텔과 미국 본토에서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미국 정부는 이 반도체 지원법 칩스 액트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지원금으로 삼성전자에 최대 64억 달러를 제공하는 예비 조건 각서에 서명했다고 10월 밝혔네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가 향후 몇 년간 400억 달러, 약 55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는 당초 삼성전자가 테일러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던 170억 달러를 2배 이상 웃도는 금액입니다.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미터와 2나노미터 공정을 위한 첨단 파운드리 팹 2곳과 첨단 기술 R&D를 위한 R&D 팹 그리고 3D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죠. 이 HBM과 2.5D 패키징을 위한 첨단 패키징 시설을 짓는다.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삼성이 텍사스에서 생산할 반도체는 AI부터 고성능 컴퓨팅, 5G 통신에 이르기까지 최첨단 기술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을 했는데 삼성전자 DS 무문 대표이사는
AI 칩과 같은 미래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첨단 공정이 적용된 팹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발판으로 현지 생산 체제를 강화해서 AI 반도체 수요가 많은 빅테크 기업 공략에 나설 전망이고, 이에 따라서 업계 선두주자인 TSMC와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인텔과 미국에서 정면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 이런 거 보면 인텔이 그죠? 완전 반도체 제왕이었었는데, 지금은 업계 선두주자인 TSMC,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인텔. 이렇게 인텔이 삼성전자, TSMC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확정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지난해 3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3월이 아니라 지난해 3월이었네요. 첫 번째 분수령은 지난해 3분기까지 이어졌던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이었고, 미국 정부에서 생산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에 투자를 제한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발목을 잡았었죠. 기나긴 협상 끝에 지난해 9월 가드레일 조항은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10년간 5%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확정을 했고요. 전자는 보조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야 되는데,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39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기업들이 미국에 요청한 보조금은 이를 훨씬 웃도는 7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신청이 몰리자 개별 기업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었다. 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격전지인 애리조나와 오하이오를 우선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고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인 애리조나, 오하이오에는 TSMC와 인텔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텍사스에 공장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에 성공하면서 이 같은 우려도 불식됐다. 이 스윙 스테이트, 투자에도 보면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있죠. 네, 트레이딩에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스윙 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자, 한편 삼성전자는 직접 보조금 외에도 자본 지출의 최대 25%에 대한 투자세 공제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기사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선두 탈환이라고 되어 있고요. 1분기에 애플 제치고 출하량 1위를 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호조에 출하량 6,010만 대 기록하면서 점유율 21% 달성을 했네요. 여기 표가 잘 나와 있다, 그죠? 1분기 주요 기업의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근데 이것도 약간 그 각사들의 신제품 출시 시점에 따라서 또 약간씩 좀 왜곡이 되기도 합니다. 전자가 23년 이게 6,050만 대에서 6,010만 대, 그리고 애플이 5,540만 대에서 5,010만 대. 이게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면 오히려 더 좋은데, 밑에 지난 1분기 대비해서라고 쭉 나오네 보니까.
네, 그리고 판매량이 1000만 대 이상이나 올라온 게 3050만 대에서 4080만 대가 된 샤오미네요. 야, 샤오미가 쭉 올라왔고, 그리고 오포는 2760만 대에서 2520만 대, 그리고 트랜션이라고 하는 제품이 회사가 1540만 대에서 2850만 대, 거의 더블이 됐네. 트랜션이 화웨이랑은 다를 것 같은데, 그죠?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894 2억 8,940만 대. 1분기에만. 네, 거의 이제 3억 대 정도 팔린 거죠. 곱하기 4 하면 3, 4, 12에서 12억 대. 많이 팔릴 때 한 15억 대까지 갔다가 재작년 다 12억 7천만 대, 12억 뭐 6천인가 좀 많이 줄었죠. 이중 삼성전자가 6,010만 대로 시장 점유율 20.8% 기록했고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7% 감소를 했지만 선두 자리를 지켰네요. 좀 전에 그 주요 기업들 판매 대수 쭉 얘기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맞네요. 그러면 신제품 출시 시점에 따른 그런 왜곡은 없다, 그죠? 2위가 애플인데 이 기간 출하량이 9.6% 감소하면서 5,010만 대, 삼성보다 1,000만 대 덜 팔았다, 그죠? 17.3%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삼성전자와 애플의 출하량 차이가 약 500만 대였으나 올해는 1,000만 대 수준으로 격차가 커졌고요. 애플이 올 1분기에 부진한 데에는 중국에서의 수요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수요 감소에 실질적으로 이제 제품의 경쟁력인가 아니면 환에 의한 가격의 경쟁력인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경쟁력 상실이라든지 강화,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작년에 화웨이의 핸드폰이 나오고 그러면서 애국 소비가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의 약간 견제가 있기는 있었었죠. 자,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4%나 감소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S24 출시 효과로 파악되며 애플은 중국 시장 부진, 그리고 반독점 소송 등 영향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한 업계 관계자가 얘기했고요. 자, 3위에서 5위가 샤오미, 트랜션, 오포 등 중국 제조사가 차지를 했습니다. 네. IDC는 샤오미는 큰 하락세를 딛고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랜션은 해외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성장으로 상위 5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상위 2개 업체 전자와 애플은 모두 1분기에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몇 분기 가운데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네. 절대적인 수량으로는 소폭 감소를 했지만 애플이 저렇게 고전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죠? 자,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다시 반등을 막 하려고 하긴 하지만 PER도 많이 떨어졌고요. 25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PER이 떨어졌다는 말은 향후 성장성이 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AI 모멘텀에 애플이 과연
이 AI 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걱정과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M7 종목에서 최근에 테슬라, 애플 요 두 종목이 거의 뭐 약간 탈락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동차 뉴스 좀 보겠습니다. 환율이 사실 이렇게 좋으면 1380원, 90원 하면 환율만 보면 우리가 와, 무슨 또 IMF 같은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2008년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강달러 국면에서 달러 수출이 달러를 많이 벌어오는 그런 기업은 뭔지 그렇게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자, 현대차그룹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4분기 현대기아의 미국 전기차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변곡점. 오는 4분기부터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만든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하는 데다가 조지아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가 오는 4분기네요. 야,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처음 얘기 나왔을 때 현대기아가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정인선 회장께서 막 미국에 가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오셨을 때도 보조금 요 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렌트카 업체라든지 리스나 뭐 렌트카 업체 예. 그런 쪽으로는 제외를 하면서 그나마 전기차 판매를 무난하게 할 수가 있었었는데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뭐 한 2년이나 더 남았다 이랬었는데 벌써 오는 4분기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여기서 만든 자동차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합니다. 자, 현대기아차 전기차 사용자가 테슬라 충전 인프라스트럭처인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 북미 권영 본부장 겸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SNS인 링크드인을 통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네요. 링크드인에다가 이런 또 개인적인 의견도 올리고 다 가능한가 봅니다. 무뇨스 사장은 4분기부터 미국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딜러와 고객에게 배송할 수 있게 됐다면서 HMGMA 아까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이 전용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기술적인 진전을 볼 수 있어서 놀랍다고 밝혔고요.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기아 전기차는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한 종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제네시스 GV70 말고는 다 한국에서 수출해서 미국으로 보내졌군요. 4분기부터 미국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 공장이 가동되며 전기차를 적시에 생산해서 현지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직접적인 보조금 혜택도 누릴 수 있어서 판매 확대까지 기대된다. 무녀스 사장은 4분기부터 현대기아 전기차 고객이 미국 고속 충전 인프라의 60%를 차지하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이 충전이라는 점을 전제를 했고 앞서 지난해 10월 현대기아 북미 법인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에 대해서 테슬라 충전 방식인 북미 충전 표준 NACS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무녀스 사장은 여러 자동차 회사와 공동으로 초고속 충전소 3만 개를 만들고 있다면서
현대가 만든 미국 전용 충전 시스템 현대홈을 통해 가정용 설비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네요. 야, 초고속 충전소 3만 개를 또 만드네요. 자, 그 다음 자동차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 BMW 그룹 코리아는 BMW 그룹이 지난해 국내 협력 업체들로부터 차량 부품 6조 5천억 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밝혔는데 BMW 코리아의 지난해 전체 매출인 6조 1천억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BMW 그룹 코리아에 따르면 BMW의 국내 주요 협력 업체는 완성차의 핵심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LG 계열사, 그리고 한국타이어, 세방전지 등 30여 곳이다. 이들 업체로부터 BMW가 구매한 부품 대금은 2010년에는 약 7,100억이었으며 2014년에 처음으로 1조를 돌파했고요. 구매 금액은 2022년에 4조 원까지 늘어났는데 작년에 6조 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증가해왔다. 웜의 심학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긴 한데 구매 금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죠? BMW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기 위한 투자도 지속하고 있고요. 자칭 넥스트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까지 BMW가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2,100대로 늘리는 게 목표다고 하고 지난해 말 기존 설치 대수는 1,000대다고 합니다. BMW 하면 뭐 말 그대로 약간 럭셔리카 세그먼트가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BMW, 벤츠 뭐 등등 하면 그래도 굉장히 품질에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국내 부품을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전투기 선박 1만 대에 우리 엔진을 달았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 루포네요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 엔진 시험동 내부에 위치한 엔진 시운전실 안으로 들어서니까 시운전실 엔진 시험 가동 공간에 매달린 F404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만 번째로 생산한 해당 엔진은 국산 고등 훈련기 T50에 장착되기 전 마지막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T50 엔진도 우리가 직접 만드나 보네요. 창밖에서 엔진 출력 장치인 스로틀 레버를 당기니까 엔진 노즐이 열리면서 날카로운 굉음이 귓전을 때렸다. 약 1분간 엔진 추력을 최대한 높이자 다운과 파랑 불꽃이 교차하며 일직선의 화염을 뿜어냈다. 불꽃의 가장자리에서는 희뿌연 띠도 관찰이 됐고 엔진이 초음속까지 출력을 끌어올릴 때 나타나는 소닉 붐 현상이다. 1979년 팬텀 F4에 탑재된 엔진을 시작으로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엔진까지 도맡아 생산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 생산 엔진 1만 대 고지를 밟았다. 야, 그렇군요. 79년 팬텀 F4에 탑재된 엔진부터 생산을 해왔었군요. 45년간 쌓아온 엔진 조립, 생산 역량을 발판으로 삼아 향후 독자 기술 개발로 총 150조 원 규모의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 강자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항공 엔진 시장이 150조 시장이네요. 이 150조 시장인데 아무래도 항공 엔진 시장도 약간 과점화되어 있겠죠. 이날 찾은 창원 1사업장 엔진 조립장 한쪽에서는 GE의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 LM2500의 조립이 한창이었고, 해당 엔진은 해군 최초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에 4대가 탑재됐으며 한국형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2번 함에도 설치될 예정이다. 원기술 보유자인 GE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GE와 공동 개발해서 국산 헬기 수리온에 탑재된 GE의 T700 701K 엔진을 비롯해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GE의 F414 엔진도 완성된 채 조립장 한쪽에 있었고,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GE를 포함해서 영국 롤스로이스, 미국 프렛 앤드 휘트니 등 세계 3대 항공기 엔진 회사의 제품을 모두 면허 생산하고 있다. 항공기 엔진이 GE, 그리고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미국의 프렛 앤 휘트니, 요렇게 3대 항공기 엔진 회사가 있군요. 자, 이승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말까지 첨단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의 독자 개발에 나설 예정이고, 세계 3대 엔진 회사의 면허 생산 업체를 넘어 설계부터 생산, 유지보수, MRO 시장까지 아우르는 첨단 엔진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그렇게 고공행진을 했던 거네요. 이렇게 쫙 차트가 보면 쫙 멋있게 비상을 했었는데, 독자 개발의 꿈을 꾸는 이유는 향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할 KF-21 블락 3 모델 등 5세대 전투기와 인공지능 기술과 무인 운용 기반의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 이광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은 무인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해도 엔진 수입이 어렵다면 당연히 자체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GE 에어로스페이스의 F414급과 동일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율이 훨씬 더 좋은 엔진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이를 위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회사들과 주요 엔진 구성품에 한해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연소실과 터빈 등 엔진 구성품에 대한 부분 공동 개발을 하면 각국의 수출 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개발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R&D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프라 투자와 인력 유치에도 나서는데, 미국과 폴란드의 R&D 센터를 구축하고 2028년까지 항공 엔진 인재를 800명 이상 확보하겠다는 목표네요. 이 항공사업부장은 첨단 항공 엔진은 5조에서 6조 원이 투입이 되고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가 되네요. R&D 센터와 서울대 등을 통한 인력 확보를 통해서 첨단 항공 엔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을 했다. 지금 마지막 부분이 이 항공 시장이 이렇게 좋아했을 때 많은 경쟁자들이 또 끼어들 수가 있는데 진입 장벽이 어떻다는 얘기를 해준 거죠. 5조에서 6조 정도가 투입되고 개발에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GE가 벌써 한 3년 전에 다우 30 그리고 S&P 500에서도
퇴출이 됐었나 모르겠네요. 퇴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편출 그죠? 다우 30은 확실하게 편출됐었고 그 이후에 엑슨모빌도 편출됐었고 G에 몰락하면서 웜의 신박에서 다뤘었는데 그게 S&P 500에서도 편출됐었던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죠? G 주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주담대 금리 또 내린다. 코픽스 넉 달 연속 하락입니다. 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을 할 때 기준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코픽스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9%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내려갔고 작년 11월에 4.0%를 찍은 후 넉 달 연속 떨어진 것이다. 코픽스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 기업, 그리고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등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군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주담대 금리에 곧바로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시중은행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픽스에다가 플러스 150bp, 200bp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그 담보 물건에 또 담보가치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 코픽스 플러스 가중치 금리를 산정을 해서 주담 대출 금리가 산정이 되는데 그게 은행의 예대 마진이 되는 거죠. 또. 자, 4개월 연속 코픽스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당장 신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일제히 내려가기 때문이고요. 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를 4.91에서 5.31에서 3.88에서 5.28로 그리고 우리은행 역시 5개월 변동 신규 주담대 금리를 4.81에서 6.01이었는데 4.78에서 5.98 3bp 정도 살짝 내렸네요. 다만 이번에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자금 조달 비용은 은행마다 편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지난 2월 대거 만기가 도래한 청년 희망 적금 유치를 위해 수신 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때에는 자금 조달 비용이 오히려 올라간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3월 풍부한 정부의 정책 자금에 힘입어서 자금 조달 필요성이 낮았던 은행에서는 조달 비용이 확 줄기도 했습니다. 3월이 아직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남아있을 때라는 점에서 은행채 발행 금리가 하락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러나 최근 미국 페드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싣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10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을 했고요. 23년 1월 이후에 1년 지금 3개월째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코픽스가 다음 달 이후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미국 쪽이 경기가 좋게 나오면서 저런 분위기가 연출이 안 됐었으면 이번에 금리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스위스가 최근에 인하를 했었고 몇 개 국가가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 미국이 지금 아직 인하를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동결도 먼저 했어요. 23년 1월 달에 동결도 먼저 했고 금리 인상도 아마 우리가 먼저 했을걸요. 예, 우리가 선제적으로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코픽스 또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그 미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IRP 계좌, 퇴직연금 계좌를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퇴직연금 계좌다 보니까 30% 이상은 현금 또는 이 픽스드 인컴에 해당되는 자산으로 넣어야 되다 보니까 채권, 국채, 회사채 이런 거에 투자는 ETF로 편입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국내 채권형 ETF는 별로 손실이 안 나고 오히려 최근에 한 6개월, 1년 이상 가져온 거에 대해서 조금씩 그래도 이익이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면 우리나라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서 여기 금리 쭉 나옵니다. 국고채도 나오고 회사채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그 국고채 최고 금리를 기록을 했던 거는 그 재작년 9월 30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2133가 그 코스피 바닥 칠 때 그때 3년 국고채도 4.54 찍었었어요. 4.54 찍었는데 지금 3.44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작년 10월 달에 5% 찍었었죠. 우리는 작년 10월에도 재작년 이 고점만큼 가지도 않았어요. 한 4.1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3.44까지 3년물입니다. 3년물 기준으로 떨어져 있고 10년물도 3.6 정도 하고 있죠. 미국 10년물이 4.6 정도 하고 있고 지난번 바로 작년 10월 달에 5%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특히나 미국 채권 뭐 3배짜리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 3배짜리 해놓으신 분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계속 내 돈이 녹아내리거든요. 녹아내려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금리가 빠져도 아니 고점 대비 이만큼 빠졌는데 왜 내가 손실 보고 있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3배짜리나. 그래서 좀 3배짜리는 하시면 안 되는데 2배짜리도 하시면 안 됩니다. 2배짜리도 이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는 2배짜리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한다고 하면 이 3배짜리 이런 거는 한 3일에서 많이 길어봐야 한 10일 정도 단기적으로 내가 정말 확실한 무슨 지표를 갖고 딱 들어가는 트레이딩의 고수들이 해야 되는 영역인데 이 3배짜리나 2배짜리 해놓으신 분들은 아마 조금 특히나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홈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